중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해군 엘리트 러이페이가 한국 기술을 도용이라 확신하며 한국에 파견됐지만 일주일 후 완전히 달라진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과연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실패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한국 연구진들의 진짜 모습부터 세계를 놀라게 한 독자 기술력까지 지금부터 중국 엘리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러이페이입니다. 중국 해군전략기술연구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사실 제 아버지가 해군 부참모 총장이라는 걸 처음부터 밝혀야겠네요. 그 덕분에 이런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됐거든요. 베이징 군사회의실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한국의 핵잠수함 설계도가 떠올랐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장성들과 연구원들이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는데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분명히 없다며 어떻게 저런 출력이 나오는지 의문을 표했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거든요. 독창적이라는 말에 코웃음을 치며 10년 전 러시아 도면과 똑같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제 확신은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아버지는 제게 직접 가서 확인해 오라고 하셨어요. 기술 도용 여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한국이 우리를 능가한다는 환상은 꺾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식 명목은 기술 교류 및 학술 협력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훔쳐온 기술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도용 기술일 거라고 말이에요. 출국 전날 연구소에서 후배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한국은 조립 공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는 못한다고 가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죠. 후배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만약 정말 독자 개발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우스웠어요. 자체 개발, 한국이. 그런 건 원소 주기율표랑 똑같은 환상이야. 1번이 수소고 2번이 헬륨이듯이 기술 1번은 미국, 2번은 우리 중국이다. 한국은 5번쯤 되겠지.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는 편견이 가득했죠. 우리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신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방에 각종 분석 장비와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넣었어요. 필요하다면 은밀히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죠. 무엇보다 한국 기술진들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진짜 개발자라면 숨길 게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도용 기술이라면 어딘가에서 꼬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거짓 신화를 벗겨내고 말겠다고.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자만심에 빠져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한국의 허상을 벗겨내고 돌아가면 아버지도 만족하실 거고 내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비밀을 다 보여줄 생각을 하니 우스웠거든요. 그들의 순진함이 오히려 고마웠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순식간에 처리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상당한데? 아니다. 이건 그냥 외국에서 사온 시스템일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거겠지.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중국에서 왔냐며 요즘 한중 기술 교류가 많아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술이 정말 발전했냐고 물으니까 이제 웬만한 건 다 만든다며 배도 비행기도 만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셨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겸손하게 덧붙이셨지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 달랐어요. 도로 표지판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교통 신호 체계도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인프라 자체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변 건물들을 관찰했는데 건축 양식이나 도시 계획도 상당히 세련되어 보였어요. 중국의 일선 도시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더 놀랐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장비들이 최신형이더라고요. 엑스레이 스캔 해상도도 우리 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보안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이 정도면 진짜 중요한 기술이 있다는 뜻 아닌가. 최상혁 중령이라는 분이 저를 맞이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격이었죠. 첫인상은 의외로 단정했어요. 군복도 깔끔하고 말투도 정중했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더 어색해야 할 텐데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기술 교류를 환영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으면서 벽에 걸린 각종 인증서들을 봤어요. ISO 인증부터 시작해서 국제표준 규격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가짜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걸까요? 회의실 자체도 현대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 최신 음향시설, 화상회의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죠. 최상혁 중령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연구소가 15년 전부터 독자적인 설계 철학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벤치마킹했지만 점차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죠. 설명을 들으면서 놀란 건 기술적 디테일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점이에요. 만약 베낀 기술이라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나라 기술을 참고했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 최상혁 중령이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표절을 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새로 설계하죠.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뜨끔했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을 눈치챈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국가 전체가 정비된 느낌이야. 이게 정말 개발도상국이라고. 공항부터 도로시설부터 군사시설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예상했던 허술함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숙소도 깔끔했어요. 호텔 시설, 인터넷 속도, 심지어 방 안의 가전제품들까지 모든 게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기술 자료를 직접 봤을 때 드러날 테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핵심 자료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최상혁 중령이 저를 별도의 보안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기밀 해제된 부분만이지만 핵잠수함 추진 시스템 설계도를 보여준다고 했죠.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버렸어요. 러시아 방식도 아니고 미국 방식도 아닌 완전히 다른 구조였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와 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부터가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중순환 방식이 아니라 3중 안전장치를 갖춘 독특한 설계였거든요. 이건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죠. 심지어 우리 중국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구조였어요. 이 냉각 구조의 원리를 물어보니 최상혁 중령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들을수록 놀라웠어요. 기존 방식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거든요. 처음엔 외국 사례를 분석했지만 자신들 바다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 거구나. 그런 최적화를 하려면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서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설계도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중얼거렸죠. 이건 베낄 수 없는 방식이야. 진짜 위조라면 기존 도면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약간만 수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예 다른 사고 체계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자료의 진위를 의심해봤어요. 혹시 저를 속이려고 가짜 자료를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정도로 정교한 가짜를 만드는 것도 실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연구 과정 자료였어요. 10년간의 실험 데이터, 실패 사례, 개선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건 절대 조작할 수 없죠.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기록들이었어요. 실험 영상들도 봤는데 수없는 실패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폭발하는 모형, 녹아내리는 부품들, 설계 오류로 인한 사고들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이 정도 정밀도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수십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만든 방식이 아니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오후에 추가 자료를 검토했는데 재료공학 부분에서 또 놀랐어요. 특수합금 개발 과정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한 게 아니라 소재부터 새로 개발한 거였어요. 합금 성분표를 보니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비율이었어요. 내부 식성을 높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하는 독특한 배합이었죠. 엔진 출력 데이터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러시아나 미국 엔진보다 효율이 높으면서도 소음이 적었거든요. 스크류 날개 형상을 최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체역 학적 계산을 통해서 말이에요. 단순히 기존 설계를 베낀 게 아니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최적화한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베이징에 중간 보고를 해야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답은 역시 도용기술이었다였을 텐데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결국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보고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었죠. 이건 베낄 수 없는 방식이다. 설계 사상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이야. 컴퓨터를 끄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찾으러 온 증거는 없었어요. 대신 제 편견이 틀렸다는 증거만 가득했죠. 넷째 날 밤, 최상혁 중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연구원들이 야간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연구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했죠. 저는 즉시 따라 나섰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연구소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간 실험실에서 젊은 연구원 셋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걸 보니 꽤 오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5년 전 실패한 실험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실패 원인을 못 찾았는데 지금 기술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화면을 보니 실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폭발하는 장면, 부품이 녹아내리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보기에도 끔찍한 실패 장면들이었는데 이들은 그걸 차분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런 실패 영상들을 왜 보관하냐고 물으니까 실패도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왜 실패했는지 알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중국에서는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데 이들은 실패를 공유하는구나. 다른 실험실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벽 한쪽에 실패 사례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수백 개의 실패 기록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선임 연구원이 설명해 주기를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이 다음 실험자에게 조언해주면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점점 발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모방으로는 이런 실패 데이터를 쌓을 수 없다는 거요. 직접 해봐야만 실패하고 실패해야만 배우는 거니까요. 세 번째 실험실에서는 한 연구원이 혼자서 밤늦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지만 손으로 직접 계산해봐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이었죠. 한 젊은 연구원에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냐고 물었더니 내일 실험 결과가 나온다면서 10년 동안 준비한 실험이라 설레서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이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술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빼곡한 손글씨로 가득했어요. 실험 과정, 실패 원인, 개선 아이디어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노트 한 권이 3년치 기록이라면서 모든 연구원이 이런 노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페이지를 넘겨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진짜 연구자의 모습이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우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구나. 한 연구원이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좀 더 빠른 성과를 중시하는 편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걸려서 완성하는 게 1년 만에 대충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빠른 결과만 쫓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연구 자료실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수십 년간의 연구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 수 있다면서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실패의 기록이 데이터가 되고 기술이 됐다. 모방은 이럴 수 없어. 이건 축적이야. 10년,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진짜 경험이야. 베이징에서는 빠른 성과를 요구하지만 여기서는 10년을 기다려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결국 진짜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편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기술을 개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닷새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핵잠수함 냉각 시스템 시뮬레이션 중에 갑자기 오류가 발생한 거죠.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뜨면서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최상혁 중령과 연구팀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베낀 기술이라 문제가 생기면 해결 못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구팀이 즉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됐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품별로 하나씩 체크하고 시뮬레이션 코드도 다시 검토하고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으니 장비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온도 센서 데이터부터 확인해보자는 소리도 들렸죠. 체계적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당황하긴 했지만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런 건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대응이에요.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원인을 못 찾자 최상혁 중령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다뤄봤을 텐데 조언을 구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유형의 오류를 여러 번 겪어봤어요. 냉각 시스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였거든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3개월 동안 고생했던 문제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죠.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생각하면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실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임무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연구원들이 밤새워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진심 어린 노력들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던 모습들도 생각났고요. 한 젊은 연구원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계속 계산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어제 밤에 만났던 그 연구원이었죠. 10년 동안 준비한 실험 결과를 기다린다던 그 사람.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 양심이 이기는 순간이었죠. 센서 배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온도 센서랑 압력 센서 사이에 간섭일 가능성이 높아요. 센서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특히 고온 환경에서는 더 심해진다고 설명했어요. 제 조언에 따라 확인해 보니 정말 그게 문제였어요. 센서 간격을 3cm만 조정하니까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죠. 화면에 초록색 정상 신호가 뜨는 순간 연구실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떻게 바로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예전에 같은 문제로 3개월을 고생했다고 답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덧붙였죠. 그때 최상혁 중령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도움이 아니었다면 며칠은 더 걸렸을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경험을 공유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제가 도와줄 의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다니. 게다가 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마치 정말로 동료가 도와준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한 연구원이 중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생했다니. 신기하다면서 기술이 다르더라도 겪는 어려움은 비슷한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 라고 답했어요. 오후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자 연구팀 전체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중국 기술진들의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신들도 비슷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동료로 대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들을 의심하러 온 거잖아요. 그날 저녁 최상혁 중령이 식사를 대접해줬어요. 한국 전통 요리였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오늘 도움 주신 거 정말 고맙다면서 이게 바로 기술 교류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은 별거 아니었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해결에 집중하는 게 진짜 기술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문제를 숨기려고 왔는데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실패를 감추고 이들은 실패를 공유한다. 우리는 기술을 훔치려 하고
이들은 기술을 나누려고 한다. 중국에서는 연구원들끼리 어떻게 협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해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편이라고 답했더니 자신들은 정보를 나눌수록 모두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는 건 금방 한계가 온다면서요. 그날 밤 호텔에서 베이징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 기술진의 개방성과 협력 정신에 대해, 아니면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결국 그날도 간단한 경과 보고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적으로 보려고 왔는데 점점 동료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을까? 6째 날 새벽 베이징에서 긴급 암호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의 직접 지시였죠. 메시지를 해독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즉시 기술 자료를 확보하라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결국 이 순간이 온 거구나.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교류였지만 이제는 진짜 스파이 행위를 하라는 거였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가방 속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와 저장 장치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훔칠 수 있는 최신 장비였죠. 베이징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보내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저를 도와준 연구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해 하던 그들의 모습, 저를 동료로 대해주던 그 따뜻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오전에 연구소에 도착했는데 최상혁 중령이 웃으면서 맞이해줬어요. 오늘은 핵심 기술 자료를 더 자세히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도움 준 덕분에 상부에서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해도 좋다고 허가가 났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양심과 임무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건요. 이들이 저를 믿어주는데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제게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교류가 목적이니까 괜찮다고, 제가 어제 자신들을 도와줬잖냐고,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아무리 조국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건 옳지 않아. 점심시간에 베이징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무 수행 불가, 기술 유출은 할 수 없음,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적었어요.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였죠. 제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잊었냐고, 조국을 배신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고, 그냥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국가 기밀 명령이라고, 제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저를 믿어주고 있다고,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그딴 게 국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조국에 대한 의무와 개인적인 양심 사이에서 괴로웠죠. 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중국 군인이고 조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났어요. 밤늦게 일하면서도 즐거워하던 연구원들, 실패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려던 모습들, 그리고 저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준 그 따뜻함들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에서 파견된 다른 요원이 실제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거예요. 제가 거부하자 베이징에서 별도 요원을 파견한 거였죠. 그 요원이 저에게 제가 안 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임무는 완수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원이 연구소 컴퓨터에 해킹 장비를 설치하려는 걸 봤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보안팀이 그 요원을 붙잡는 과정에서 저도 연루될 뻔했어요. 저 같은 중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심받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상혁 중령이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제가 관련이 없다고 자신들이 확인했다고, 오히려 제가 미리 알려준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중국 사람인데도 개인은 개인이라고, 제 진심을 믿는다고, 어제 자신들을 도와준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이 스파이 행위를 해도 저는 믿어준 거죠. 이런 신뢰를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한 연구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많이 놀랐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같은 나라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사과했더니 제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제가 진짜 교류를 원한다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거웠다.
의심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게 때로는 더 부담스러운 거구나. 그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어. 베이징에서는 제가 임무를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귀국 명령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죠.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조국에 대한 충성과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제가 내린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제 양심에는 떳떳했으니까요. 일곱째 날, 마침내 KF-21 시험 비행 날이 왔어요. 공군 기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한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참관단들도 상당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국제 참관단도 와 있다고 최상혁 중령이 설명해줬어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참관하러 온 거였다고 했죠. 저도 그중 한 명으로 분류된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시험 비행을 한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활주로 옆 관람석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미국 관계자가 말을 걸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군사 전문가였죠. 중국에서 왔냐며 한국 전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요, 아직 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지금까지는 설계도와 시뮬레이션만 봤지 실제 성능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실력은 하늘에서 드러날 테니까요. 관람석 여기저기서 여러 언어의 대화가 들렸어요. 영어, 일본어, 독일어까지. 정말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구나 싶었죠. 오전 10시 정각 KF-21이 활주로에 나타났어요. 처음 본 실물은 생각보다 날렵해 보였죠. 외형만 봐도 공기역학적으로 잘 설계된 것 같았어요. 스텔스 기능을 위한 각진 형태가 인상적이었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엔진음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투기와도 달랐거든요. 더 조용하면서도 힘찬 소리였어요. 저 엔진도 독자 개발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최상혁 중령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네, 터보팬 엔진까지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15년 걸려서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륙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부드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이륙거리도 예상보다 짧았어요. 엔진 출력이 상당하다는 뜻이었죠. 비행 시연이 시작됐는데 기동성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급상승, 급강하, 롤링까지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거든요. 마치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일본 참관단 중 한 명이 놀라며 저게 정말 첫 시험 비행 맞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보통 첫 비행에서는 기본 기동만 확인하는데 이건 거의 완성형 수준이었어요. 옆에 앉은 유럽 전문가가 쌍안경으로 비행기를 보면서 기체 안정성이 놀랍다고 고기동 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레이더 회피 시험이었어요. 관제탑에서 레이더로 추적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사라진 거예요. 화면에서 비행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어디 갔냐고 스텔스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분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참관단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진짜 스텔스 기능이 작동한 거였거든요.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걸 실제로 본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전자전 시스템 시연이었어요. 가상의 적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나왔는데 성공률이 90%를 넘었어요. 미국 전문가가 옆 사람에게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거냐고 속삭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죠. 정말 대단한 걸 본 거구나.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한 게 아니라 진짜 독자 개발한 전투기구나. 공중 금유 시연도 있었는데 정확도가 놀라웠어요. 1회 시도로 성공하더라고요. 조종사의 실력도 상당하다는 뜻이었죠. 비행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기술적 질문을 쏟아냈는데 한국 측에서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독일 전문가가 레이더 시스템은 어느 나라 기술을 기반으로 했냐고 물으니까 완전히 독자 개발이라고 12년간 연구한 결과라고 답했어요. 일본 전문가가 전자전 장비는 어떤 원리냐고 물으니까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인공지능 기술도 접목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답변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찼어요. 만약 베낀 기술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에 제가 일어서서 질문했어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웠죠.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중국은 아직 이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니까요. 제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최상혁 중령이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하다면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고, 특히 중국에서 인정해주니 더욱 뜻깊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전문가가 저에게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비행시연이 모두 끝나고 기지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게 진짜 한국의 실력이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들은 정말로 독자 기술을 개발했어.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모습, 이게 진짜 강국의 자세구나.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신감. 그게 진짜 강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베이징에 보고할 내용이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진짜다. 더 이상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 날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들도 몰려왔더라고요. 어제 KF-21 시험 비행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진 모양이었어요. 최상혁 중령이 저에게도 참석해달라고, 이번 교류에 대한 소감을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베이징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공개적으로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제 커리어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제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니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순간 긴장됐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서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첫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의 핵잠수함과 KF-21 기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깊게 숨을 쉬고 마이크에 입을 댔어요. 일주일 전에 저는 큰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이 다른 나라 것을 베낀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진짜 기술과 진짜 사람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나누는 연구자들을 만났다고 했죠. 한국 연구원들이 제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최상혁 중령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들, 심지어 저 같은 외국인도 의심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계속 말했어요. 한 기자가 그럼 중국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사실대로 보고할 거라고,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제가 중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국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제 아버지가 중국 해군 부참모 총장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니까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하고 진실에는 더더욱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죠. 회견이 끝나고 최상혁 중령이 다가왔어요.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답했어요. 오후에 공식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제안이었죠.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한중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죠.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만약 공동 연구가 성사된다면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최상혁 중령이 웃으며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어요. 저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연구원이 저에게 진짜 고맙다고, 처음엔 자신들을 의심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정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의심한 건 제가 잘못이었다고, 편견을 가지고 온 제가 부끄럽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베이징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엔 솔직하게 다 썼습니다. 한국 기술의 독창성, 연구진들의 열정, 그리고 제가 느낀 감동까지.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는 뻔했지만 상관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더 이상 베낀 기술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고 적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였거든요.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진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편견이 사라지자 진짜 대한민국이 보였습니다. 기술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나라가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받을 질책이 두렵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진실을 받고 그 진실을 전할 용기를 냈으니까요. 몇 달 후 정말로 한중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버지와 갈등도 있었고 좌천도 당했지만 결국 제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엔 의심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려고 온 거였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저를 다시 따뜻하게 맞아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양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심은 국경도, 언어도,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편견 대신 진실을, 의심 대신 신뢰를,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게 진짜 발전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국에서 본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진심이었죠.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열정, 실패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외국인조차 동료로 받아들이는 포용력.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짜 강함은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라는 걸요.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국 엘리트가 마침내 진심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의 기술력.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심 대신 신뢰를,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한 러이페이의 용기 있는 결단처럼 진짜 강함은 함께 올라가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